5월 3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금일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물가지표를 앞두고 금리와 환율 부담이 작용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 국채 입찰 수요 부진에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호주 4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BOJ의 아다치 위원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미국 금리 상승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달러원 환율 역시 상승을 하면서 부담을 높였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했었지만 외국인의 현선물 대규모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장 막판까지 낙폭을 지속 확대해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종목별 쏠림 및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이는 지수는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및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을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중장기물 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주 상승세 부담, 그리고 베이지북 결과 등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1%대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소비나 고용 등 미 경기가 대체로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종목별로는 소비재 기업의 실적이 다수 발표됐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아베크롬비와 딕스 스포팅 굿즈는 각각 24%대, 15%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2분기 전망을 하향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13%대 하락했고 세일즈포스는 1분기 실적 부진 및 가이던스 실망감에 시간 외에서 17% 내외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IMF가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 4.5%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급등 및 독일의 5월 CPI 상승 등 물가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국채 입찰 결과 연이어 실망스러운 수요가 확인되면서 상승했고 달러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 등 글로벌 채권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 결과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압박한 점 역시 부담인데요. 금리와 환율, 수급 등 주요 변수들의 부진한 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전일에 이어서 금일 새벽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슈들이 다수 산재해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반기 주식 전략 전망 자료이네요.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하반기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타겟을 2,97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먼저 시장 전략에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증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증권은 2020년에 사실상 경기 침체가 지나갔고 2023년부터 경기 확장이 시작됐다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의견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경기 둔화, 소비 경기 둔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화폐 환상에서 빠져나온 소비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깨달으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또 금리 하락은 결국 PE의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과 2025년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들이 재현되는 시기에는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섹터에서는 실적 장세 1국면에서 2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즉 삼성전자가 독주하면 나머지 대부분 섹터는 언더퍼폼하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아웃퍼폼 업종들이 다변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실적 장세 1국면이었던 작년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독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업종들이 코스피를 하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강세가 한풀 꺾이자 아웃퍼폼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아졌고 다양한 업종들이 급등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섹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비 경기 민감주이고 두 번째는 R&D 투자주입니다. R&D 투자 관련해서는 우주항공과 AI 투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투자의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 업종들에 국한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HBM, 전력, 냉각과 관련된 업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기존의 에너지, 즉 원전이나 천연가스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에서는 금융과 경기 소비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밸류에이션이 눌려왔는데 이 밸류에이션 노르던 요인들이 최근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이고요. 밸류업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정리가 된 자료입니다. 예,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하반기 전망 내용이고요. 저는 10년 대계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연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 7월에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아마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런 토론을 거쳐서 12월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통과될 것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인지는 저희가 사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나리오 대응 전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정책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주목하는 내용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 정책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산업이 성장해야지 밸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정책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우주항공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좀 장기 테마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구조의 변화입니다. 수출 구조는 이제 1980년 탈세계화에서 새로운 세계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번 큰 변화를 보였었고요. 지금 또 다른 변화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 중심국이 변화하는 관점입니다. 과거 1980년 전후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백신, 엔터, 미디어 이런 업종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내수 산업이 수출 산업화되는 과정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우주 그리고 원전 그리고 또 K푸드 이런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성해양 이 세 종목에 대한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먼저 현대미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 이후의 주가 상승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9.1%에 그쳐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신규 수주는 31.5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올해 연간 신규 수주 목표가 31억 달러였는데요. 이를 4개월 만에 달성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선종인 PC선의 신조 성과가 지난해 말 척당 4,750만 달러에서 최근 5,100만 달러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대량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실적은 충당금 환입이 약 300억 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와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각각 331억 원과 117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올해 조선해양 부분의 신규 수주는 4월까지 40.9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수주가 모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가스선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후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호한 신규 수주에 힘입어서 4월 말 조선해양 부문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283.5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0.2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3.7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편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3.5조 원, 영업이익이 862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적 자체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합니다.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연결 실적 기준으로 4월 누계 신규 수주가 조선 부분 96.4억 달러, 해양 플랜트 11.7억 달러, 엔진기계 10.5억 달러 등 해서 총 118.6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4.4% 증가한 수준이고요. 연초 사업계획 대비해서는 75% 수준의 달성률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수준은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자회사들이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양호한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수주를 확보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장기적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LNG선 물량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그룹 내 기자재 내재화와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쟁사 대비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이 6.1조 원, 영업이익 2,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데 다만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실적 자체가 예민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전 이익은 지난 5월 17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던 HD 현대중공업 지분 일부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약 1,4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 자료입니다. 최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2,000원 유지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편성 확대로 제작 규모가 2025년에는 이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방영 회차가 적은 2024년에는 성장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가 이제 방영 회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실적도 2분기에 가장 저점을 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모멘텀은 중국 판매 재개 여부 그리고 해외양 작품 제작 발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슈로 주가가 잠시 뛰었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제 향후에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열리게 된다면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확연하게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다만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폰 4월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트뉴스 이창민입니다. 스마트폰 4월 판매 동향 관련해서 리포트 작성을 했습니다.
올림픽 앞두고 분위기가 좋은 유럽이 좀 부각이 되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진영의 1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해지는 4월에서 6월 사이는 전통적인 스마트폰 비수기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한 4월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타 지역과 달리 유럽의 성장세가 돋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21% 증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유달리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비 심리 회복 속도가 미국 대비 더디게 나타났던 점이 기저 효과로 작용하는 점과 두 번째는 올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 점입니다. 유로 2024와 파리 올림픽인데요. 통상적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열리는 해에는 TV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 시청 문화가 TV 중심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수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가운데서도 좀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월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중가폰 판매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갤럭시 S22 FE가 반도체 부족 이슈로 출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점과 유럽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주요 이슈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집계 기준으로는 4월 수치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CIACT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수치에 따르면은 4월 수치가 특히 이제 애플이 대부분인 해외 기업 스마트폰 판매 수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52%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둘이 집계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실제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수치 기준이고 이제 CAICT 기준은 이제 OEM이 도소매점에 인도한 스마트폰 물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CAICT 집계 기준이 좀 더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6월 판매량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IT 부품 탑픽은 여전히 삼성전기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흐름이 좋은 점이 전 사업부의 낙소 효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AI 스마트폰 본격 확산에 따른 다방면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